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남들을 좀 지나치게 돕다가 본인 삶까지 힘들어지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나는 애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거 다 해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얘네 못하는 애들만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다 해줘야 돼. 이제 이네이블러는 잘못된 도움을 주어서 결국 상대방을 망치게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자녀가 독립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점을 보는 그런 분을 포섭을 해서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의존하는 그 관계로 머무르기까지 하려는, 가끔 듣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라고 가끔 듣는 놀라운 케이스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의 진행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해주지 않아야 될 것도 다 해주고 저희가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많죠. 네, 분명히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분명히 한 명쯤은 뭔가 생각나는 케이스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보통 가장 흔하게 듣는 건 뭐 부모 관계고요. 가끔은 뭐 연인 관계, 혹은 뭐 직장 동료 중에 지나칠 정도로 저 사람이 나의 경계 선을 넘어 들어와서 내가 이거 약간 좀 부담스러울 정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도와주면 좋지 않냐, 뭐 연인이 내 거 숙제까지 다 해주고 뭐 회사 일까지 다 해주면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이런 친절은 결국 그 관계를 망치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제 짧은 경험이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 정반대인데, 근데 결국은 이걸 유발한 한 가지 심리는 결국 동일하게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 집단은 이제 우리가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강박성 성격, 이제 혹은 사람들이 편하게 완벽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겉으로는 좀 차갑고 감정도 잘 없는 듯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지키는데 굉장히 단호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불안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높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 변수를 만들어지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하는 걸 보면서 엄청 불안해하느니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해야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밥을 혼자 떠먹어야 되고, 물론 어릴 때 먹으면서 옷에 밥 다 흘리고 국도 다 쏟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지 아이가 결국은 스스로 능숙하게 식사를 하게 되고, 아이가 혼자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 결국에는 혼자서 언젠가 부모에게 독립해서 혼자서 다니게 되고, 본인이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해야지 점점 발전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런 강박성 성격이 있는 분들은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본인이 다 해버리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역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은 본인이 착한 아이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그래서 좋은 엄마 혹은 뭐 좋은 아빠, 좋은 연인, 좋은 친구, 희생적인 동료, 착한 아이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만 상대방으로부터 좀 인정과 애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버림받을 거다라는 유기공포, 유기불안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야만 할 것 같다는 마음에 쫓겨서 하게 되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 용어로 이제 이네이블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네이블러는 잘못된 도움을 주어서 결국 상대방을 망치게 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특히 저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이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런 연인을 둔 사람들, 혹은 남들을 좀 지나치게 돕다가 본인 삶까지 힘들어지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좀 뵀던 환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일 파티에 오는 사람을 어머니가 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제 SNS에 접속을 해서 사람들을 다 확인을 하고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을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너가 좀 안 좋은 친구들 만날까 봐 내가 도와주는 거지. 아이에게 좋은 대인관계를
이렇게 골라서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너무 아이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어머니가 어딨냐. 너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희생했고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어머니도 사실은 그거를 약간씩은 좀 티를 낼 때도 있고요. 자녀분들도 그래서 마음속에서 좀 화가 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 희생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나는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사실 내 대인관계의 기본 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와 같은 상태로 보고 모든 거를 다 해주면 나는 그거를 당연한 대인관계의 기본 틀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다 나에게 당연시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죠. 근데 사실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좀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되고요. 자기가 결정하는 이런 경험이 현저히 부족해지게 되면서 자존감 역시 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 관계에 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이 돼서도 만나는 관계, 예를 들어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연애를 시작했고 어떤 사람과 몇 년을 만나면서 이런 관계에 길들여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앞으로 대인관계의 패턴, 내 대인관계의 성격을 상당히 바꿔놓게 됩니다.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에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에 만난 사람은 이런 것까지 나 다 해줬는데 얘는 그만큼 애정이 덜한 거 아닌가? 내가 주도적으로 뭘 선택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험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참 들어보면 그 사람들도 불안에 쫓겨서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가스라이팅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죠. 제가 그 당사자분을 사실 상담해보지 않고서는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는 사실 알기가 힘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유사하기 때문에요. 각각을 설명해보면 가스라이팅은 일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저 사람을 결국은 조종해서 나한테 의존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식적일 때도 있고 무의식적일 때도 있지만요. 근데 이네이블링의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역시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무력해지고 그리고 결국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데 이걸 유발한 거는 내가 이렇게 착한 역할을 해서 저 사람의 일을 다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수 있어. 나를 떠날 수 있어라는 불안에서 비롯된 거죠. 결국 이 불안을 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다 못해서 결국 상대방을 나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상대방이 무력하게 만들면은 내 마음속 그 유기불안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내가 이거 결국 길게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력해져 버렸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가진 나쁜 의도가 있었냐 아니면은 상대방을 돕겠다라는 선한 의도가 있었냐라는 측면에서는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네.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쵸. 이제 뭐라 그럴까. 딱 처음부터 이네이블러라는 관계가 딱 시작되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여서 나도 모르게 좀 더 무기력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단기간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가스라이팅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겉으로 티를 안 내잖아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의도는 당연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네이블러 분들도 내 마음의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 마음속에 있는 내가 이 불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를 스스로도 인식하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계속 꾹꾹 눌러 담고 겉으로 합리화시키는 다른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사자도 모르는데 그 상대방은 당연히 더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럴 경우 내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면 되는지. 네.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에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거리를 두는 거기는 합니다. 네, 거리를 두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바뀌면 좋겠다.
나의 연인이 바뀌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내 마음 바꾸기도 힘든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가족 관계라고 해도 결국은 대인 관계의 일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리를 더 둬야 되는데 이런 시도를 이제 약간씩 보이기 시작하면 이네이블러들은 굉장한 저항감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너 어떻게 널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까지 포기해 왔는데 너를 나쁘게 만들기 시작한 그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는 찾아가지 말아라. 치료를 이제 방해를 하거나 아예 못 가게 딱 단절시켜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끔 듣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고 가끔 듣는 놀라운 케이스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녀가 그 부모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독립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주팔자나 신점을 보는 그런 분을 포섭을 해서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의존하는 그 관계로 머무르게까지 하려는 이런 케이스들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께 되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본인의 상황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상황이라고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려요. 나의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친구의 상황이거나 내가 읽고 있는 책 속의 주인공의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황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주변에 제3자, 나의 친한 친구라던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너가 보기에 나와 부모님의 관계는 어때 보이냐, 나와 연인과의 관계는 어때 보이냐, 나와 직장 동료의 관계는 어때 보이냐라고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는 잘 못 알아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네이블링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은 더더욱 못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꼭 조언을 구하시고 가능한 초기에 알아채고 웃으면서 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하다.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좀 불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적당한 선을 그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데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이네이블러와 그리고 이네이블링을 당하는 두 사람 모두 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 선을 넘어서 도와주려는 시도들은 많은 사람들의 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그래 이건 내가 할게 라고 거절을 하면 되는데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거절하지 못해서 그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꼭 내가 어때 보이는지 물어보고 이제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 상담을 시작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주변의 사람을 망치는 건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네이블러가 스스로까지 망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그분들 가족이나 혹은 그분들 주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네이블러다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제 환자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신 것 같습니다. 남들을 위해 살아오는 게 자신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되게 안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다들 바쁘게 삽니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게으른 분들이거나 나약한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직장인으로서의 나, 또 가정주부로서의 나. 본인 직장인에서 역할을 할 때도 직장인에서 착한 직장인, 착한 직장 동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일까지 다 도와주고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착한 엄마의 역할, 착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정말 바쁘고 그러면서 본가도 또 시댁도 다 챙겨야 되고 그래서 항상 또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고 본인 삶은 들어보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분들이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과연 없겠어요? 그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이 여쭤보곤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사시냐라고 여쭤보면 항상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저도 여기서 기쁨을 얻고 그 사람도 좋은데 제가 이거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본인을 위한 마음, 자기 주도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역시 조금 더 상담이 길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깊은 본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힘들다. 사는 게 공허하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짐을 다 내려놓고 싶다. 등등의 조금 더 솔직한 본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꾹꾹 눌러 담고 어떻게든 다른 이유들을 합리화하면서 표면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아서 이것들을 다 하니까 번아웃이 쉽게 찾아오고요. 번아웃이 오고 나면 그 번아웃이 이제 다른 정신질환들, 뭐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조울증이든 다양한 정신질환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진 않네요. 뭔가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은 또 분명히 주변에서 항상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면서 또 그 인정이 나를 기분 좋게 하잖아요. 또한 사회에서 성장하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뭐든 적당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과도한 문제가 되면, 균형을 잃게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네이블러라면 어떻게 벗어나면 될까요? 네, 이네이블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착한 아이 컴플렉스의 마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의 롤을 좀 수행하기를 굉장히 많이 강요받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나를 위한 시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있나는 정말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 만나는 분들에게서도 그분 본인 자체의 이야기는 사실 들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나를 위한 시간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전혀 들을 데가 없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또한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저희 뇌부자들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김지용이라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내가 못 그러고 있다면 왜 못 그러고 있는지, 과도하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과도하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지나쳐서 그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들고 나한테 의존하게 만든 거 아닌가. 나는 애가 이렇게 잘 못해서 이거 다 해줘야 되고 직장에서도 얘네 못하는 애들만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다 해줘야 돼.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라고 혹시나 한탄하면서 살고 있으셨던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거고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보내는 시간과 선택을 가지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떠나가지 않을 거고요. 설령 상대방이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아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네, 본인 삶을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사셔도 괜찮다. 그게 당연하고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전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을까요? 다들 뭔가 정신과 의사에게는 이런 상황을 한 번에 뒤엎을 만한 어떤 비법이라던가 내 마음을 확 뒤집을 어떤 뭔가 마음속을 뒤흔들 한마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네, 정신과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어떤 울림 있는 말이나 글에 의해서 내 삶이 뒤바뀌는 거는 사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상담을 이제 우리 운동에 비유해서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내 몸이 어디가 약하다, 안 좋다라고 해서 체육관이나 다른 운동을 배우러 갈 때 딱 한 번 설명을 듣고 내 몸이 바뀔 걸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약하구나, 이게 잘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나면 그다음부터 무수한 반복 훈련, 나한테 고통을 유발하는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붙어서 언젠가부터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상담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이 이네이블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그저 다르게 해봐야 돼요. 네, 하던 거 안 하고 나도 모르게 또 하고 있었다는 거 알아채면은 브레이크 걸고 멈추고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상대방이 하는 거를 또 내가 불안해하면서 보고 있어도 스스로의 불안을 견뎌보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견뎌보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근육이 붙어서 조금씩
바뀌어 나갑니다.